예, 오늘 콜로퀴움에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은 이화여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한자경 교수님이십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 계시면서도 동국대학교에서 유식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유식불교의 세계와 자아에 대한 관계에는 존재의 신비와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식의 일심 철학은 저희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추구하는 천지일심을 중심으로 천지인이 크게 하나로 융합되는 태일인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강의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유식론에서 이 식이라는 게 일식에서 이제 80까지 그 80까지 인데 일대 일식에서 80 중에서 70까지는 또 이제 70과 80은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구분이 뭐 굳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철학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은 60까지는 뭐 경험적 자아라고 하고, 그다음 70은 이제 뭐 칸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선험적 자아 정도 이제 얘기한다면은 80, 그 70까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자아라는 거죠. 뭐 과학적 자아, 뭐 현상적 자아, 뭐 이렇게 일상적 자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아레아식, 80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80은 70과 달리, 그러니까 70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 80은 사실 논리적 세계를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80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 80에 대해서 이제 그 철학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 80이 이제 아레아식에서 유식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아의 어떤 경지 내지는 뭐 아의 어떤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아의 상태를 지금까지 이제 칠식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면은 이 아레아식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결국은 이 아레아식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식론에서 이제 아레아식까지 이제 다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의 어떤 방식 내지는 그 이유, 그 다음에 그 70에서 80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80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가? 80의 어떤 그 상태, 80의 경지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80까지 들어보니까 아레아식까지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것이 처음에 들었던 의문처럼 뭐 단순히 유화론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화론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논리적 방식, 설명 방식은 비슷하지만, 그 80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 자아 세계라는 것이 그 유화론적인 어떤 그 세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는 아레아식을 어떻게, 아레아식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논할 수 있냐. 우리 일상적인 그 의식 차원을 넘어서는 데에 대해서 불교 성유식론에서도 아레아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을 이제 크게는 성유식론뿐만 아니고 아레아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뭐를 증명하려고 할 때 항상 두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경증과 리증이라고 이치 리자 써서 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증은 아레아식을 설한 그 경전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신미경에 아레아식을 수행을 하다가 아레아식을 발견했는데, 그 아레아식에 대해서 이제 설하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또 그 아레아식을
자아라고 또 집착할까봐 이제 좀 그 미세한 식에 대해서 참 언급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거 뭐 그 해신미경 말고 뭐 여러 경전들을 쭉 들어가면서 그 아류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치적으로 그 아류아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를 이제 10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성윤식론에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는 그 논리적인 그 증명 중에 증명이 이제 그 리증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건데 뭐 제가 지금 그 10가지 다 들어있지 않은데 다음번에 올 때는 한번 그 10가지를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제육 의식이 멎은 상태면은 이제 기절했거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절을 했거나 의식이 꿈도 안 꾸고 잠을 자는 상태. 그죠? 그럼 그때는 제육 의식의 작용이 멎는 거고 말라식의 작용도 이렇게 깨어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의근이 잠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도 기절했다가 깨어나면은 우리가 다시 나다라는 거를 유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기 동일성이 의식 차원에서 의근 차원에서는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이나 말라식의 작용이 멈추어도 자기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거는 뭔가 표층의 의식 활동이 다 끝나도 이게 자기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거는 뭔가 심층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식이 있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증명하는 거는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비량으로 생각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류아식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추론적으로 알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증명을 이제 10가지를 쭉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알아냈다. 너도 수행을 해야만 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과는 다르게. 그건 이제 근데 수행론은 맨 끝에는 수행론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류아식이라는 거는 수행을 해서 확인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제육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제육의식 차원에서 제8의 아류아식을 아는 거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아는 거는. 진짜 제8의 아류아식을 아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아는 거가 되는 거고 수행을 통해서 이런 식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는 이제 의식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식에서 그 제8 아류아식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유식 논인 거죠. 경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유식 논 이런 데서는 이제 아류아식이 존재한다는 걸 논한다라는 거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양 철학에서는 그 제7 말라식까지는 서양 철학에서도 얘기하니까 뭐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6의식은 경험적 자아라면은 제7 말라식은 선험적 자아라고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제7 말라식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경험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의 구분이 선험적 자아라고 하셨나요? 그 구분이 칸트에서 나오는 그 구분이라면은 저는 그 부분은 칸트가 말하는 초월적 자아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식하고 굉장히 이렇게 통하는 그 통찰이 있어요. 칸트에서도. 그거는 뭐냐면은 경험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그 자체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틀에 의해서 구성된 세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직관과 사유를 구분을 하죠. 칸트도 직관이라는 게 그냥 지각이라는 의미죠. 지각과 사유를 구분을 하는데 그거는 마치 감각과 제육의식, 개념적인 제육의식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상과 공상이 되겠죠. 직관 표상과 이제 개념적인 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고 알아내는데 직관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고 사유 형식이 그 12가지 범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직관 형식과 사유 형식을 가진 자아를 초월적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선험적 자아라고 하셨는지 초월적 자아라고 하셨나요? 예, 예. 이제 저는 그 이제 초월적 자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경험 차원을 넘어섰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 초월적 자아는, 그러니까 이 세계의 감각 자료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시간 공간의 질서로 맞춰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시간 공간 틀을 가진 존재면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불교의 식으로 하면 근이 다른 존재라면 인식 능력이 다른 존재라면 완전히 세계를 다른 식으로 보겠죠. 뭐 칸트식대로 신의 세계를 본다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막 시간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볼 수도 있을 테고. 근데 내가
시간, 공간,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하는 세계가 시공간의 세계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세계는 시공간 형식의 나, 그리고 시공간을 이렇게 규정하는 범주라는, 그러니까 사유틀, 이 사유틀에 의해서 인식되는 세계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사유틀이 내 인식틀인 거죠. 근데 내 인식틀이면은 내 현상하고 선생님의 인식틀도 시공간과 범주인데 선생님의 인식틀이 달라갖고 다른 세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경험되는 내용은 서로 사람만에 상이할 수 있지만 칸트의 전제는 뭐냐면은 인식틀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인식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형식, 그다음에 그 범주는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칸트는 생각을 하니까 그 틀에 따라서 세계를 보게 되는데 같은 세계 틀로 보니까 세계는 하나의 같은 세계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같은 틀을 가지는 주관이기 때문에 그 칸트는 그 의식을, 그 자아를 의식 일반, 초월적 의식, 뭐 선엄적 의식, 선엄적 자아, 초월적 자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라식은 보편적 자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선엄적 자아가 유식에서 제칠 말라식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서양 심리학에서 개인적인 무의식을 말하는 그 자아가 제칠 말라식에 해당하는 걸 테고 칸트가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 현상 세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인식 틀, 인식 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거는 모든 인간이면 인간인 한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 틀이고 그 틀에 따라서 세계를 보는데 그 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틀이고 그런 만큼 인간이 그런 보편성을 가진다. 그래서 보편적 자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초월적 자아다, 선엄적 자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칸트가 그런 초월적 자아를 그러니까 뭐 선엄적 자아, 그런 보편적 자아를 말할 수 있는 게 칸트 이전에 루소의 인간 이해가 홉스는 이제 이 제칠 말라식적인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아는 다 개별적인 그 욕망 주체인 거고 욕망은 욕망끼리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그 우리 맨날 듣는 게 그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게 홉스의 인간관인 거죠. 다 각각의 개체다. 그러니까 말라식. 그러니까 동학으로 말하면 각자 유심인 거죠. 그걸로만 다 살아간다라는 이해인데 반해서 루소는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사회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투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서로 공감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제 보편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공명하고 공감하고 그러다가 사회화되면서 투쟁하고 갈등하고 경쟁한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사회에 오면서 불평등이 시작됐다. 그래서 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끔 되는 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홉스 같으면은 굉장히 패층의식에서 그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에만 국한해서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인간 본성을 생각했다면은 루소는 어떤 보편 의지를 얘기하면서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공명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게 그 독일의 그러니까 서양의 그 낭만주의적인 사유가 되는 거죠. 그냥 인간이 싹 이렇게 분별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다. 라는 식의 그런 그 공명, 공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칸트가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초월적 자아, 선엄적 자아라는 거는 경험적인 자아는 현상에서 다 각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다 보편적인 어떤 형식을 가지고 세계를 본다라는 그 측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불교적인 차원까지 가서 아리아식처럼 이렇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제 거기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다 논의하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개체적인 의식 구조를 넘어서는 뭔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보편성에 대해서 그걸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논의한 사람이 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8 아리아식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제7 말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제8 아리아식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외의 대답인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생님 말씀은 칸트의 선언적 자아가 의식 일반이기 때문에 예.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대상 세계는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예.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의식과 의식의 차원이 결국 아리아식과 동일하다. 선언적 자아하고 같은 객체성을 경지다. 넘어섰다라는 그러니까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예, 이제 뭐 통할 수 객체 있는 면이 의식을 있다는 거죠. 넘었다는 의미에서는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문제는 이제 그 선언적 자가 이제 결국 칸트에서는 인식론적 자잖아요. 인식론적 자. 그 한계가. 그 문제도 예, 여러 예. 가지로 뭐 예. 그렇다면 이제 아리아식에서 얘기하는 그 아리아식이라는 그 예. 자아 상태. 예. 그것은 다르지 그런 어떤 않냐라는 거죠. 철학적인 예. 선생님 아까 뭐 저하고 이제 차원이 다른 철학적인 것도 불교적인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 혹은 내지는 뭐 통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그 논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예. 논리의 한계 넘어서의 어떤 그 경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그래서 칸트는 이제 그 뭐 인식론적인 것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했잖아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결국 자아고 철학적 자아고 그 자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영적 예. 혹은 뭐 관조적 뭐 이렇게 뭐 구분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논리와 비논리를 구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칸트가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 그 인식 형식을 가진 자아는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선험적 자아라고 할게요. 그럼 선험적 자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보편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인식적 주체지 않냐. 그러니까 불교에서 유식에서 말하는 아리아식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차이를 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칸트에서는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 자아는 구성하는 주체이지만 이 자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식하는 주체니까 이게 인식 대상이 되면은 이미 대상화된, 현상화된, 객체화된 거기 때문에 인식하는 주체는 인식 주체로서 활동은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그걸 이제 무제약자 내지는 물자체라고 얘기할 때 그 물자체로서의 자아는 인식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점이 바로 불교하고의 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의 세계를 다 구성한다. 근데 그거를 인식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설명하고 그거는 모른다 이러면 이게 맹점이 있는 거죠. 의식의 방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유식은 수행을 통해서 그 경지에 눈이 내려갔을 때 이거를 자각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무한의 전체로서의 마음에 대해서 불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모변처, 신모변처 이런 것처럼요. 이게 그것에 상대가 없는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것이 스스로를 안다라는 게 불교의 관점이고, 이 서양 철학은 이게 꼭 대상화되어야지만, 인식 대상화돼야지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철학 체계에서 선험적 자아에서 현상 세계를 다 구성해서 현상 세계는 다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음에 대해서 회의론에 빠질 필요 없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인식하는 주체는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칸트하고 이 불교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인식 주체가 마치 인식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정된 것의 의미를 오히려 가지게 되는 거죠. 이쪽은. 근데 불교는 동양 사상은 수행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지 논리적 설정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음. 그리고 수행 이전 단계에서 이미 사실은 불교는 이미 누구나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를 또 강조를 해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의식의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대상을 살려고 하니까 모르는 것 같이 여기지만 스스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칸트 이외 독일 관념론자들이 칸트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인식하는 그 주체가 자기는 모른다 그러면 실천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독일 관념론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논의들을 하죠. 네. 네, 저는 사실은 뭐 철학에 대해서 좀 문외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선생님 그 강의를 듣고 예. 도대체 이 제8 그 아리아식이라는 게 예. 무언가 했을 때 예.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라시기 강하셨어. 예,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그 제칠 의식까지는 이게 그렇죠. 무엇인지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예.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다라고 딱 규정 못했죠. 그거 예. 다음 강에서 해야지. 그 오늘 그래요? 다 하면은 다 끝나죠. 혹시- 재팔 아래아식 다 얘기하면 다 끝이에요. 혹시 우주 의식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우주심 저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일심, 우주심, 진효심. 예. 저러면 됩니까? 예. 혹시 그 헤겔 철학에서 네, 절대 정신이요? 베부스타인 예. 그렇게도 좀 헤겔 철학에서 자기 의식은 그렇게 제프스 베부스타인은 그렇게 깊은 마음까지 못 간 거고 절대 정신까지 가야지 저 우주심에 도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선생님 강의 처음과 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맨 네. 처음에 이제 무아 또는 아공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설명으로 찰나에 생성하고 찰나에 소멸하니까 네. 자기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무아고 아공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네. 또 다른 번에는 무아 아공인 이유가 오온의 화합물, 연기, 인연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예.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예. 두 가지 예.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예. 이 각각의 두 가지 설명이 혹시 어떻게 상관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공과 무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 근거 혹은 두 가지 설명이 서로 상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끝에 말씀하실 때 아리아식이 이제 현상을 형성하는 세력이다 했는데 전호식도 또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그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르야식은 세계로 변화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이고 전호식은 그 에너지들이 현상화돼서 나타나서 기세간 이 제팔 아르야식이 전변해서 기세간을 형성해 놓으면은 이 기세간 속에 이 나의 근과 이 세간이 서로 소통하는 거가 그 전호식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제팔 아르야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에너지다, 뭐 공명이다, 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저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세계를 그러니까 전호식의 이 세계를 제팔 아르야식이 형성해낸다라는 거죠. 자상의 세계를. 전호식은 이 나가 육은신이니까 근을 가진 자잖아요. 근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여기 오근이 있는 거죠. 안이비설신. 그다음에 이 세계가 기세간이니까 색성, 향미, 촉이 있고요. 그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찰나 생멸한다라는 거랑 그러니까 아공을 설명할 때 찰나 생멸하고 또 뭐 오온의 화합물이다. 오온의 화합물로서 존재하는 것도 찰나 생멸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뭐 대리되는 게 아니고 무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찰나 생멸이니까 상주하지 않는다. 자아를 상일 주제하는 걸로 집착한다라고 했는데 찰나 생멸이라는 것은 상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무상이다라는 얘기고 오온이 화합한 거다라는 거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일 할 때 하나가 아니다. 합한 거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는 나를 막 이렇게 아꼈는데 결국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죠? 뭐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국 몸이 죽어서 내가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주제도 아니고 이런 게 다 무아를 설명하는 거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심층의식, 제아리아식을 말씀하면서 계속 에너지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점에서 궁금한 것은 예. 결국 주객일체 의식을 예. 동아시아권에서 신물 관계를 얘기할 때 계속 기론적 사유 방식을 깔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쪽에서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후기 유식에서 예. 특히 이제 현장이라든가 규기, 뭐 예. 뒤에 가서 뭐 태연이라든가 뭐 예, 쭉 예, 예. 원칙이라든가 이런 형성되는 후기 쪽에서는 예. 이런 기론적인 사유 방식이 들어가면서 예. 주객일체적인 세계와 자아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사유 방식이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저는 기라는 거가 업보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업짓는 자, 보받는 자가 따로 있지 않아도 업보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업이 보를 낳기까지의 그 업력이라는 게 력이잖아요.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부터 저는
이 우주를 생성하는 그 에너지에 대한 그 관점이 있었다고 보고 기의 관념이 들어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업력이 기운인 거죠. 그거에서 우주가 나오는. 구체적인 기의 표현 없지만 그렇죠. 업력이 예. 기니까. 혹시 현장 쪽에서는 들어가면서 중국 법상정에서는 네. 이런 것이 혹시 기론적인 사유로 설명하는 예는 없습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기론적인 사유가 어떤 식으로 더 전개돼야지 기론적 사유가 된다고 선생님께서 아니, 말씀하셨는데 기개념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기라고요? 예, 예. 기라는 기운기자. 거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더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통 머리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몰라서 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그 분별 세력하고 인연 세력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분별 세력은 좀 어느 정도 예. 좀 그렇죠. 되는데 예. 인연 세력 그러니까 인연 세력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예. 이런 것을 예. 떠나서 예. 인연 세력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한번. 인연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하고 이제 보조적인 거를 연이라고 얘기해서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그 인연 세력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일으키는 힘, 인과 연으로서의 힘, 인연. 그러니까 연 중에서 저 댁에서 말하는 이제 연 중에는 인연도 있고 뭐 증상연, 무등간연, 소연연 이렇게 불교에서 4가지 연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내가 이 책을 보고 여기 이 책상을 보고 책상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책상이 여기 있으면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알을 가능하게 하는 이 책상이 소연연이 되고요. 책상에서 연이 이렇게 인연의 연이지만 인식한다라는 거를 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반연하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로 연을 얘기하기 때문에 소연이기 때문에 백상은 인식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책상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소연연이고 그 다음에는 등모간연은 책상의 인식에 이전에 이 앞에 내가 뭐가 있지라고 잠깐 생각을 하면은 눈앞에 책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요 지금 내가 책상을 인식하는 그 식 이전의 연. 그 이제 시간 흐름 속에서 인식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거가 등무간연이 되고 인연은 이제 유식에서는 직접적인 인연에 해당하는 거는 다 종자입니다. 종자가 작동을 해서 그 종자라는 거가 아까 저기서 그 이제 뇌를 자극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 현상 세계를 내가 인지할 수 있게끔 되는 거 그거를 종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자가 인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연은 이제 이 증상연이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인식할 때 책상이 소연연, 조금 전에 뭘 보려고 했던 게 등모간연, 내 안에 있는 뭐 책상이라는 명언 종자가 있어야지 내가 이거 책상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종자인 거고 그게 인연이고 앞에 계신 선생님도 내가 이거를 보게 되는 증상연이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뒤에 선생님 모든 이 방에 모든 우주가 다 증상연이 된다. 그건 뭐냐면은 선생님 이걸 딱 가리면 책상이 안 보이잖아요. 내 눈앞에서 눈을 가려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인식하는 거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다 나를 돕고 있다. 우주가 나를 돕는다는 식으로 전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는데 천장이 무너지지 않아서 내가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우주가 다 이 현재 찰나를 가능하게 하는 연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걸 증산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가지 연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연인데 그 인연을 유식에서는 직접적인 인연은 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물으신 건지.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무를 그리면서 예를 들면 표층과 그 어떻게 보면은 표층 아닌 이걸 생각하면서 뿌리 종자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종자가 나오면서 하여튼 만약에 저기서 얘기한다면 뭐 아레아식이 뭐 그 숨겨진 이 세계를 한다면은 이 종자가 어느 정도 인연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자양분들을 끓이든지 뭐 기운을 끓이든지 해가지고 커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육식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종자가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인연이란 말이에요. 연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뭐 돼지고기를 먹든지 식물을 먹든지 했던 연이 있어서 그놈이 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암세포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그것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인연 세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의식적으로 끊든 무의식적으로 끊든지 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러나 끊지를 못한다. 그것도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뚱뚱한 사람이나 뼈씩 마른 사람이나 그 어떤 그 이런 이 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 변전해 가는데 순간순간 예. 나왔다가 새로 바뀌고 끊임없이 바뀌면서 예. 그래서 도대체 이놈의 인연 세력이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걱정이 그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봤던 물음이 겁니다. 되는 거죠. 예. 그 아류야식의 그 활동을 2년변 하는 그 시기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아류야식이 2년변을 하는 시기고 그때 2년에 해당하는 거가 아류야식의 종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나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인연, 뭐 이런 식으로 삶에서 부딪히게는 여러 가지 인연의 의미의 인연이라기보다는 저 인연변, 분별변을 구분할 때 인연변은 현상 세계의 근거로서의 인연, 그러니까 종자 세력에 의해서 변화하는, 전변하는 그 전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때 인연은 그냥 종자변이라고 해도 사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물으시는 거는 이 세계를,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살아나갈 때 내가 부닥치게 되는 많은 사회적인 이런 환경과 관계에서 부닥뜨리게 되는 모든 인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저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예. 어떤 그 존재의 인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어떤 생명의 인연. 예. 물론 이선희가 물론 인연 말고 예. 그 우리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저 땅에서부터 수닥이 나올 때. 예. 거기에서도 그 씨앗을 맺어 가지고 떨어져서 예. 다시 또 어떤 순환의 예. 과정을 거치는데 예. 끊임없이. 예. 그러니까 그 씨 뿌린데 씨 난다고 그거 고수로만 또 이게 순환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 순환하는 이 종자라는 이 개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변이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생물학자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예. 이 그 유전학자죠. 유전학자가 얘기할 때는 원래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겠죠. 이제 분화되면서 예. 수만 가지의 이제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렇죠. 만물이 생기고 만법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나나 저기 그 새싹 올라오는 저 식물이나 사실은 근원으로 추적해 오려면 하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일자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 하나인데 그럼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인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 그런 인연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변해 가면서 그냥 그렇게 순환해 가느냐. 예. 제 초점 이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만 또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달리 또 변화가 돼가면서 여기 그러니까 인연 세력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물은 거죠. 예.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 밖에 존재한다, 무엇이 대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객체주의적 사고가 있는데 유식학은 어떤 그 객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내적 형식에 의해서 규정된 외적 현원으로서의 객체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의 창조자, 무한한 창조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시키는 그렇죠. 이신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 창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근데 이제 유식학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맥락하에서 이제 생겼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쪽 과거에 이제 인도에서 있었지만 유식학을 확립시킨 사람은 이제 AD 4세기 이제 와수반두 그 세친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철학사조들
다시 말해서 설일체 유부 그리고 이제 경량부 이제 사르바스티와드하고 소트란티와드인데 그것이 이제 그것 두 개를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 유식학을 확립시켰습니다. 이제 그 맥락을 보면 그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도 1400년 이후에 유럽에서 보면 이제 영국의 경험론이 있었고요. 존 로크라든지 데이비드 휴미라든지요. 경험론을 읽고 그리고 이제 대륙에는 스피노자라든지 데카르트 합리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이제 직관 없는 개념 공화다. 그리고 이제 개념 직관은 이제 맹목이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관념론 독일의 관념론을 확립시켰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수반두 그러니까 세친을 생각하면 이제 임마누엘 칸트를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칸트에 보면 그 감성, 그 오성, 그 지성이라고 하는데 오성, 이성 그런 확립이 그러한 어떤 인신론적 틀이 유식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8아레아식이 있습니다. 그 좀 전에도 이제 한 분이 질문하셨듯이 이제 분별 세력은 이제 그 육식과 칠식 이렇게 이제 분별한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에 이제 분별하고 추리하고 하는 식인데 인연 세력은 이 현상의 힘이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학에서는 이 현상 인식의 힘과 현상 형성의 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간이 그것들을 외적인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연 세계라는 것은.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서양의 철학과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칸트 철학에서도 이 형상의 힘, 그것을 어떤 설명하는 어떤 그 틀이 있는지, 어떤 시공간과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형성한다는 게 인식의 틀의 시공간의 감성 형식과 범주들의 어떤 사유의 틀에 따라서 이 현상 세계가 그 틀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틀에 따라서 세계를 구성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그 현상 구성력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도 현상 세계의 이론으로서의 나는 현상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 필연성에 의해서 규정이 되지만 이거를 구성하는 나는 나 자체는 인식되지는 않아도 어쨌든 자연 필연성에서 규정되는 나가 아니라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창조적인 그 인간의 존엄성, 뭐 인간 그 힘, 그거를 칸트도 어떤 의미로는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 자아의 현상 넘어서의 힘, 그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초월적 자아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어떤 초월적 자유를 가진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서양 철학하고 비교하자면 칸트가 이제 굉장히 유사한 통찰을 보였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유부에서 경량부를 거쳐서 그 회의주의를 거쳐서 칸트가 나오는 거가 마치 서양 근세에서 그 이제 합리주의나 경험주의에서 그 회의론으로 갔다가 그거를 극복하면서 칸트가 나오는 것하고 이제 유사한 그 패턴을 보이죠.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다르죠. 그죠? 가상현실과 가유를 말씀하셔서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유 같은 경우는 뇌신경, 자극이 뇌신경으로 가잖아요. 가상현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가상현실은 대상이 있어요. 근데 가유는 아까 대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가유와 가상하고는 약간 의미가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 가상현실이 현실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실 아닌,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 아닌 거를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거가 가상현실과 마찬가지의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두 개를 이제 저는 그러니까 가상현실 너머의 실제를 설정해 놓고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하는 객관적 세계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가상현실과 다를 바가 그렇게 없다. 된다면 어디에 또 문제가 있냐면 아레화식을 만드는 에너지가 세계를 만드는 에너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종의 기라고 또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현실도 다시 또 가상현실 같은 그렇죠. 가유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가 업을 지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가상현실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불교에서 아레화식에서 만드는 세계 자체도 사실은 가유의 세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불교에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중에서 업 사상이요, 업이요. 네. 업이 지금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모든 것이 다 업인지 아까는 그렇진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 만들어내는 것이 업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예. 그러면서 시작도 없고 무슨 끝도 없다 우주라는 게 예. 그 맞습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예. 예. 그렇다면 끝이 없다는 건 시작이 없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끝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업력의 소멸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 업이라는 것이 혹시 이제 무명과 이렇게 연관이 된다면 네. 무명이 끊어진다든가 소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개인이 수행을 해서 무명을 없애고 업을 더 이상 쌓지 않아서 업력이 닿으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거는 가능하겠죠, 불교에서. 근데 모든 중생이 다 수행을 해서 아무도 더 이상 업력을 남기지 않아서 모두가 해탈하는 야지 지금 이게 끝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끝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네. 모두가 부처가 되는 일은 그럼 있을 수는 없다. 다 불승은 있는데. 아니 뭐 그거를 우주의 끝으로 설정하면은 그 끝이 그러니까 글쎄요 뭐 끝이 있다 없다. 아니요, 저는 이제 아까 업력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길래 예. 그게 어떻게 되나 했고요. 그러면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업은 주시면. 예. 모든 행위가 다 업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명의 근거에서 탐심과 치심에 입각해서 일어나는 행위, 탐심과 진심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그 집착에 입각해서 일어나는 행위만을 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집에 집착해서 일어나는 행위, 그러니까 메인 바 없이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냥 밥을 먹는 것도 다 업이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상한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밥을 먹는데 배도 부른데 막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막 탐심을 일으키면서 먹는다든가 내 거가 아닌 걸 먹는다든가 다음에 더 먹기 위해서 막 먹을 돈을 막 긁어 모은다든가 이런 것들은 탐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뭐 밥 먹고 졸려서 자고 뭐 화장실 가고 이거는 업이 아닌 걸로 됩니다. 그 안에 뭔가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서 하는 행위면은 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12지 연기에서 느낌까지는 이전의 업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는 결과로서 있는 거고 그 느낌에 따라서 내가 애나 증의 업을 일으키면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업을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콜로퀴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